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법률 산책 진행을 맡게 된 김슬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법률과 법안에 대한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텐데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자본주의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시장 경제. 시장 논리만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 시장이나 정부가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서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인 사회적 경제. 이윤뿐만이 아닌 구성원들의 행복과 사회 공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개념. 양극화의 심화, 복지 비용의 증가 등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회 구성원 또는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다양한데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등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적 경제 규모는 자국 국내 총생산의 5에서 10%, 전체 고용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사회적 경제는 전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흐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경제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중요한 역할들을 새롭게 부여받고 있는데요. 시장이나 정부가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서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활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모델입니다. 서구 유럽과의 큰 차이가 있다면 서구 유럽은 자생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크게는 농협에서 작게는 자활기업까지 지역 안에서 튼튼하게 협력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른 부처에 의해서 도입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횡적인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고 그로 인해서 후발주자들이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환경상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 문을 연 삼다연정.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바리스타들로 꾸려가는 카페인데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세워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꿀자몽차 나왔습니다. 너무 노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제가 제공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09년에 서울시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시는 고령자 기업으로 삼가연장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수익성이라든지 또 공공적인 서비스 그런 것들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제가 2012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채용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할 정도로 노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옥선자 씨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2010년 입사해 5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커피를 만드는 일이 좀 생소하기도 하셨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많이 생소했죠. 아무것도 우리가 해보지도 않는 데서 요 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뭐 다 낯선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즐겁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뭐 활력도 찾고 우울증도 많고 하니까 차라리 이런 데서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도전이었지만 경영난으로 회사는 점점 축소돼 현재는 이전보다 작은 매장으로 이전해 영업하고 있는데요. 시설비라든지 임대비 이런 거를 제가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런 지원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생할 수 있는 저희가 곳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상가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물론이고 다양한 개발비 등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기업처럼 전투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또 사회적인 공공적인 목적을 두고 그리고 정부가 미쳐다 볼 수 없는 곳까지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케어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서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은 힘이 실어지고 그 실어진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은 진짜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들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영세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합된 법률이 없어서 지원이 쉽지 않은데요. 현행 법률과 발의된 법안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지원하는 법률은 제각각인데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기본법,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까지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은 5개에 이릅니다. 통합된 법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 여야가 각기 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유승민 의원 외 67명의 의원들이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시대적 과제인 이 양극화 해소,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지역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복지 문제도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그런 제3의 대안을 발견하게 돼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유력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가 사회적 경제냐 이걸 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만들고 또 기획재정부가 5개 부처를 총괄해서 정책 조정을 하고 그런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사회적 경제 개념 및 범위를 정의하고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두며 흩어져 있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관리를 기획재정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을 조성하며 사회적 경제 상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10월 13일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입니다. 빈부익부 현상이라든가 많은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가 이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그런 기업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체제의 일정한 변화 발전 그것이 꼭 필요한데 저는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꼭 필요하다. 우리 지금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이제 막 싹이 트고 지역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그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가가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국내 총생산 등 국민통계 분석 단위에 사회적 경제 분야를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4년 단위로 사회적 경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경제발전위원회를 두며 사회적 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당의 법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하자는 골자는 모두 같은데요. 하지만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 양당 법안의 차이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구성 방식에서의 차이점인데요.
새누리당의 법안은 톱다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텀업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 한 가지는 여당의 경우 농협, 수협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보류하자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들 법안은 굉장히 이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에 비해서 좀 간단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이 효율적인 통합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그런 법안이고요. 신계륜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그 법안에는 약간 이렇게 바텀업식이라 그럴까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그 의사결정 과정에 다 이렇게 참여를 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 내지는 사회적 경제 현장 활동가들의 의사를 반영한 장점은 있는 반면에 혹시 의사결정이 지연이 되고 통합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오히려 조금 장애가 생길까봐 그런 건 저희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극복하지 못할 차이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법안 심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심하면 저는 좋은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시대적 과제이자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델이고 공동체 회복의 방법임을 증명하는 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트렌토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밖에 안 되는 낙후 지역이었습니다. 척박한 산악지대고 경쟁력이 없는 소농들이 대다수인 마을이었는데 지금 OECD 지역개발기구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소득 수준도 유럽에서 탑 랭킹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무려 570개나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었고 이것이 단일한 네트워크를 해서 전문인적 자원과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들을 결합시켜내고 유대를 만들고 지방정부와 정부와의 협력 기능이 만들어졌을 때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모델들이 국제사회 곳곳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 실패를 극복할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경제. 그 첫걸음을 위한 빠른 여야 합의를 기대해봅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사회적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GDP 상장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에서도 5, 6, 7, 8%, 10%를 이루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우리 국민 속에 안착이 된다면 돈 나고 사람 나지 않았다. 사람 나고 돈 났다라는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이것을 이루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를 해결하는데 완벽한 대안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한 문제제기 그리고 기업인들과 경제계 전체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고 일자리 없고 국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계시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만으로는 안 된다. 예컨대 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랄지 따뜻한 시장 경제랄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더 이상 이 양극화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진짜 붕괴시키는 정도로 심각하게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법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사회적 경제개발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주목해서 정부도 2017년까지 전체 일자리 중 사회적 부문에서 2%인 48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고용정책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사회가치 실현이 맞물려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개발 등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성과들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관련 통합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법안과 관련된 논의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정치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9월 여야가 당내 혁신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 눈높이 수준을 뛰어넘는 데까지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셔야만 우리에게 신뢰를 다시 보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당이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정당 문화, 정당 정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출범 이후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으며 정당 정치문화 쇄신 작업에 나섰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11일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4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또한 함께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정치권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도 지난 9일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게리맨더링 금지 법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독립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또 마련된 획정안을 상임위나 정치개혁 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가부 여부만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여름 경기도 광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강아지 구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구출된 강아지는 무려 50여 마리. 80대 주인 배모 씨가 기르던 강아지들로 좁은 집에서 배설물과 함께 뒤엉켜 지내다 보니 대부분 피부병에 걸려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사육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소위 애니멀 호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동물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워 동물에게 상해,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켜 애니멀 호딩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특히 제주도 지역에서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2011년 말 약 951만 제곱미터에서 올해 6월 약 1373만 제곱미터로 2년 반 사이에 무려 4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과 같은 순기능보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등 역기능이 더욱 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고, 도지사는 외국인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매년 조사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애니멀 호딩 금지 법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애니멀 호딩이 적발이 되면 평생 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처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애니멀 호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법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법률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세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법률 생활백서 오주민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올해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지는 등 악순환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제도인데요. 과연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오늘 세법률 생활백서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개인회생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데요. 최장 5년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최대 95%까지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 시 빚독촉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김석원 씨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보험 설계사였던 그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실패해 9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뭐 때문에 빚을 지게 되신 거예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아주 높은 시절에 부동산 투자라는 걸 시작해서 더더구나 부모님들이 편찮으셔가지고 대장암 수술이라든지 치료비 이런 것들을 계속 돌려막기 형태로 하다가 채무가 누적되게 됐습니다. 당시에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채권자들은 매일 찾아와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집에도 못 들어간다든지 안에 인기척이 있는 게 드러나면은 계속 들어와서 빚독촉을 하기 때문에 커튼조차도 빛이 안 새어나가게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치료비를 제때 납부할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서는 퇴원을 종용하기도 했고 빚을 갚기 위해 퇴근 후엔 대리운전을 주말엔 식당 서빙까지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그럼 빚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상감받게 되신 거예요? 법원에서 인가된 총액이 한 3,40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5,600 정도 상감받게 됐습니다. 생계비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58만 원 정도 매달 변제 충당이 돼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는 거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점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요.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자도 늘었습니다. 채무 구제를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상담으로 다들 바쁘신데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네. 저희는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빚이 많이 발생해서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회생이나 아니면 파산 이런 제도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업 실패 혹은 병으로 빚을 져 경제적 위기에 놓인 이들인데요. 채무구제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랑 파산제도의 차이점은 뭔가요? 회생은 변제를 하는 거고요. 일부라도 파산은 변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회생은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수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파산은 그것조차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급자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소득이 있더라도 너무 적기 때문에 변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파산을 하시게 됩니다. 빚을 모두 탕감받은 개인 파산은 조건이 매우 엄격해 인가받기가 어려워 대부분 자격 미달로 개인회생을 택하는데요.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변제 기간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총 채무액이 담보 채무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무담보 채무는 5억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5년 동안 변제해야 될 총액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좀 많아야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들은 최대 95%까지 빚을 탕감받고 압류나 채권 추심에 대해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물론 통장 거래 내역, 소득, 재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이제 어디다가 접수를 하면 되나요? 네, 이 서류는 이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제가 직접 가져가서 대신 한번 접수를 해볼게요. 네. 개인회생 신청은 반드시 관할 지역의 중앙지방법원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러 왔는데요.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개인회생 신청 사건 접수하는 곳입니다. 예, 잘 작성해 오셨네요. 일단 접수됐고요. 사건 번호는 나중에 부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 면담 후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데요. 이상이 없으면 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변제 개회관을 인가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허위가 드러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변제 계획이 인가된다 하더라도 그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가 후에도 거짓 진술이나 허위 진술이 드러난 경우에는 즉각 절차를 폐지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사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채무구제 신청자 모집 광고가 극성인데요. 꼼꼼히 따지지 않고 신청했다간 비싼 수임료만 날리기 쉽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최대 5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 고정소득을 꼬박꼬박 법원에 납입을 해야 되는데 3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절차가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장래 수입이 확실히 예정된 경우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채무자 구제 신청을 돕는데요. 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로 극빈층에 내몰려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10만 명에 이르는 개인회생 신청자, 개인회생을 통해 절망에 빠진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찾길 바랍니다. 오늘의 세법률생활백서 제1장. 네,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5억 미만의 채무자인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2장. 최대 채무의 95%까지 면책이 가능하고 나머지 채무는 3년에서 5년까지 매월 변제해 나가야 합니다. 가계 채무가 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었는데요. 하지만 법지식이 없다 보니 100% 빚을 갚아준다는 과대 광고나 브로커의 권유에 혹해서 갔다가 수임료만 날리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를 조정받으려는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신청 절차도 도와준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눈송이 창밖은 어느새 하얀 세상이 되어서